자기가 이제 이혼을 한다. 자기도 이제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살고 싶다. 네. 예, 그래서 그 상대가 이제 저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좀 보쌈 아닌가요? 이거 그 국경을 넘는 현대판 보쌈인데요? 북한이라서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이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지금 집은 너무 넓게 덩그러니 있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장 큰 이제 저희가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각오에 그 무역회사에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무역회사에서 회사 업무적인 것만 하면은 회사는 이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 아빠 지인분이 또 그 평안남도 쪽에서 광산을 운영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예, 제가 금을 팔고 싶은데 라인이 있다, 루트가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가격을 좀 제시해봐라.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 수출한 순금. 북한에서 광석을 수출하면은 그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요, 절차대로. 근데 순금을 수출하는 거는 북한에서는 역적이라고 하거든요. 예, 순금을 수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순금을 예, 저한테 좀 줘라 해서 키로당 가격을 받고 저는 이제 저희 회사하고 거래하는 중국 쪽 대방이 있잖아요. 예, 그분을 통해서 예, 그 금을 그쪽에다 넘기고 그렇게 해서 밀수를 시작했습니다. 차액을 이제 버는 거네요. 네네네. 아,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근데 저희 집이 밀수업을 하던 집이었잖아요. 잠깐만, 밀수도 업종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밀수업이라고 해서. 그걸로 뭐 돈을 벌고 있으니까 업이긴 한데 그때 북한 그 사회 구조가 밀수가 아니면은 뭐 벌어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진짜 월급은 직장인 월급이 3,000원으로 딱 그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치. 그걸로 술 한 병 사 먹겠다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밀수를 해야만 진짜 그렇게 조금 살 수 있었다. 여유롭게. 네. 생활이 꽂히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가 수준으로 사셨는데 한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밀수까지 하신다는 거는 좀 두렵지는 않으셨어요? 예, 겁도 나긴 했는데 저는 좀 밀수도 조금 급이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급이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닥치는 물건 다 한 게 아니고요. 예, 금 1kg면은 도시락빵만 해요. 예, 납작한 도시락. 예, 그거를 중국 쪽 대방한테 넘기는데 그또 이제 북한에서 그 중국 쪽으로 나가는 그 도광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에다가 주면 이제 운전석에 깔고 나가서 예, 그쪽에 가서 차액금만큼 해서 그 도관꾼들은 또 운전석에다가 그 돈을 깔고 나오고 예, 그런 식으로 뭐 바로바로 받지는 못했어요. 뭐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받긴 했지만 그래도 뭐 큰 광석을 트럭으로 끌고 다닌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 당시 키로당 한 3,500에서 4,500달러 수준의 마진을 받던 것 같습니다. 마진을 그거잖아 이제 광산에서 주는 아빠 친구한테도 이제 떨어지고 받는 거. 네. 그리고 트럭 기사도 좀 줘야 되고. 네네네. 또 주변 정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고 남은 게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네, 근데 부피가 작다 보니까 뭐 크게 예, 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돈이 크게 안 들었고요. 또 회사 라인으로 같이 나가다 보니까 예, 뭔가 별도로 루트를 또 뚫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는 회사 광물이 실려 있고 이건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고 운전사의 의자 밑에 나의 순금 1kg가 들어가 있는 거네. 역시 스마트. 예. 나중에는 뭐 한 반년 정도 했는데 한 5만 불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반년에 5만 불이요. 3만 원. 대박이다. 와. 근데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은 하나예요. 아니, 지금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최고의 어떤 혈통을 가진 성분이 너무 좋고 심지어 외모 너무 훌륭히 예쁘시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석학에 정말 가장 많이 배운 학벌까지 좋은데 맞아요. 도대체 왜 탈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 네. 사실 부족함도 없었고 탈북할 뭐 특별한 뭐 정치적 뭐 탄압이라든가 이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밀수하다 걸렸나?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운 좋게 6개월 동안은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사건이 일어나서 제 인생이 한 180도로 바뀐 것 같아요. 뭘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얘기 어떻게- 들어보죠. 말도 안 되는 사건. 예, 그 중국
축 이제 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밀수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돈을 줄 테니까 그 돈 가지러 국경 쪽으로 나와라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중국 땅을 넘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려면은 국경警비대한테 불법으로 이제 돈을 주고 불법으로 이제 그 강을 넘어서 그 강가에서 만나고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까우니까 별 일이 아니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때 받을 액수가 좀 컸어요. 한 2만 불 정도 됐었거든요. 몇 달치가 쌓였으니까. 예. 2천만 원 돈인데. 그래서 국경비대한테 돈을 주고 20분만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가 못 돌아오게 된 케이스. 왜? 왜? 못 돌아오게 된 케이스. 왜? 왜? 예, 근데 그분이 도로 쪽에다가 차를 세우고 차에 타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차에 탔는데 제 기억에는 담배 피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제 뭐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제가 이제 잠들었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잠들었어요. 예. 수면 그게 뭐지? 그러니까 뭐 뭐 녹였나요? 아니면 그 담배가 잠재우는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면향. 예. 와. 어머나 아니, 그러면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인신매매, 납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도 인신매매는 아니어서 어디 뭐 팔려가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깨보니까 뭐 어떤 집에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25살이었고 어떡해. 많이 이제 순진하고 그래서 네가 차 안에서 계속 자더라. 그래서 나는 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데려다 놨는데 며칠 있다가 데려다 줄게.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뭐 돈도 좀 주고 전화기도 주고 자 이걸로 통화하자. 뭐 본인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좀 간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거기 있게 된 거고요.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납치라고 하기도 뭐한 게 납치라는 건 감금하고 나쁜 짓을 해야지. 연락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전화기도 어느 집에 주든 전화기도 주고 돈도 그냥 주고. 있으라고 그래. 이게 납치구나. 라는 걸 이제 눈치채게 되는 어떤 계기라든지 그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2년 동안 봐왔고, 예, 인간성으로나 이런 것들이. 근데 시간이 좀 한 뭐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나니까 그때 뭐 그 전에는 잠깐 오긴 했는데 뭔가 말을 차단하고 빨리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와서 그때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이제 이혼을 한다. 그래서 왜 이혼을 하시냐 했더니 자기도 이제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살고 싶다. 네. 예, 그래서 그 상대가 이제 저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좀 보쌈 아닌가요? 이거 그 국경을 넘는 현장감 보쌈이. 보쌈인데요? 아니 무슨 그래서?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혼자서 짝사랑을 했던 거죠. 2년 근데 동안. 제가 그런 쪽에 좀 감각이 무딘지 못 느꼈어요, 전혀. 예, 그냥 돈 받으러 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못 가게 된 거고, 예, 데려다 줄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평양에서 하루 이틀만 어디에 이제 사라지거나 안 보이면 뭐 보이부에서 물어보고 이런 게 있는데 거의 2, 3주를 못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돌아가도 뭐라고 이 알리바이를 메꿀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돌아가는구나. 내 운명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리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사람이 본인의 운명을 바꿔놨네. 어디예요? 거기 지역은? 양강도 쪽 신파 그쪽에서 강을 건넜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은 연길이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거는 남방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데리고 남방 지역. 내가 되게 더웠다고 그랬잖아요. 못 가게 남방 쪽으로. 멀리 데려갔어요. 거기까지 멀리. 못하게. 남방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는데 그때까지 계속 수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예, 근데 뭘 한 거야? 깨려고 하면은 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중국을 일어나. 중단시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방의 중심부는 아닌 것 같고 딱 경계 쪽까지 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갈 수 있게도 해주고 휴대폰도 줬고. 어차피 갈 못 간다. 그럼 도대체 그분은 휴대폰 하나 달랑 두고 자꾸 어딜 간 거예요? 같이 있으면 제가 계속 데려다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옆에는 없고 뭐 전화하면 어디냐 그럼 뭐 홍콩이다 뭐 좀 일 좀 더 보고 가야 된다 뭐 그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예, 무마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오빠도 너무 걱정이 되고요. 예, 제가 이렇게 됨으로써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다 보니까 마음도 너무 불안하고 예,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 집에서 나와서 뭐 어디 역전 같은 데로 갔는데 네네. 그때가 올림픽 때라서 중국 올림픽 때라서 경찰들이 쫙 깔렸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나왔으니까 붙잡히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야 이 모든 걸 무마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 경찰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말 한번 해볼까? 예,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 알리바이를 어떻게 메꿀 것이며 뭐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강변에서 뭐 어쩌다가 납치됐다고 할까? 아니면 그러면 이 사업에 시작된 거 뭐 금부터 시작해서 예, 오빠 이게 모두가 다 연루될 것이고 어쨌든 데려다 줄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하는구나. 여하튼 그 경찰들 보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눈도 못 마주치겠고 다시 또 들어왔다 또 나갔다 들어왔다 이거를 한 몇 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못 간 거죠. 겁이 너무 많아서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때 이제 시점이 2008년 6월경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때고 그때는 중국 공안이 치안에 엄청나게 신경을 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잡히면 그냥 곧바로 북송이 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기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럴 텐데 거기 곳곳마다 다 검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뭐 정치범죄 용소로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자기 인생 나락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함부로 참 결심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 조선족 사장은 제 의사도 안 물어보고 예 저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 요리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뭐 또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호적이 있어야 되니까 예 가짜 호적도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문제가 됐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예, 한국에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했고 그 한국에 가는 방법도 되게 간단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냥 그렇고 따라가고 그러면 뭐 한 열흘이면 한국에 도착한다. 예 아주 간단하게 듣고 예, 실제로는 그 루트가 아니었고 너무너무 무서웠고 그래도 붙잡혀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무조건 호적이 있어야 되겠다. 국적을 따야 되겠다. 그러면 한국 가야 되겠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행에 오른 겁니다. 현재 이제 강 건너서부터 네,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한 달요? 한 달이요? 그래서 지희 씨가 그 탈북길에 오르게 됩니다. 브로커도 붙여줬어요, 그분이. 그렇죠. 브로커를 따라서 이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까지 네. 태국에 있는 이민자 수용소에 대기를 하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무사히 타게 된 거예요. 뭐야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와서 국정원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아하. 학벌이 좋죠. 이모가 그러다가 아버지 영웅 이중영 그래.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탈북할 동기가 없어요. 말이 안 돼. 동기가 마땅치 않아. 말이 안 돼. 안 믿어. 3주 동안 정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간 동기들은 이제 다 하나원으로 갔는데요. 네, 저는 10개월 동안. 아버지 이제 이름 딱 되니까 오후에 자료를 쫙 다 뽑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야, 너 아빠랑 다르게 생겼는데? 그러기도 하고 저 아버지 판박이에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똑같은 걸 계속 씌우고 예, 말투도 처음에는 안 믿기는지 엄청 위협적으로 무섭게도 얘기하고요. 막 일부러. 서럽고 아 이게 내가 왜 이 취급을 당해야 돼?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있나?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느 날에 목소리가 좀 가볍고 좋아져가지고 국정원 직원이 와서 우리 요거만 하고 이제 나갑시다. 예, 그러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이제 거짓말 탐지기고 예, 설명을 해주고 그런 질문들 쭉 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대남 연락소에서 맞아요. 예,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과를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바보 아니면 이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인 간첩이다. 능력인 간첩이다. 슈퍼 에이전트. 북한판 여자 세입 요원. 네. 요원. 007이야 007.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배경을 좀 짚어보면 예. 2008년, 2009년이 특히 2009년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2,914명이었어요. 역대 최대로 많은 때고 그때 이제 대거로 몰려오는 사이에 북한이 이제 공작원, 뭐 정찰총국에는 이렇게 맞아요. 심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국정원도 그걸 엄청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무지 이게 뭐 과정도 석연치 않고 탈북 동기도 이상하고 이렇게 오니까
아까 여기 보면 거짓말 탐지기를 태웠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태운다 그러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태우는 건 이건 웬만한 사람한테는 안 하거든요. 끝까지 그냥 하는 신문으로 끝내는데 거짓말 탐지기까지 갔다는 거는 국정원도 야 이거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뭔지 끝까지 해서 이제 헷갈렸던 것 같아요. 결론을 낸 거죠. 예. 당시 25세의 박진희 씨. 야. 너무나도 똑똑하고 아름답고 정말 뭐 이제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제 정착 잘 하시겠습니다. 정착하는데 그 마음의 정착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와서 국정원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조선일보, 뭐 경찰 이런 쪽들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뭐 자문위원도 좋고, 뭐 작가도 좋고, 기자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하고 싶은 일 우리랑 같이 하자. 예. 근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얼굴이 공개되면 오빠가 예 타격을 받잖아요. 행방불명자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예 그 남한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나오자마자 러브콜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무섭고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오라는 데가 어떤 조직인지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이 이것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맞아요. 사실. 네, 뭐 익명으로 일할 거다, 뭐 다 보호해줄 거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국정원이면 북한에서 제일 반대하는 기관인데 내가 여기 가서 있다가 뭐 이름 한 번이라도 공개가 되면 우리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지. 예, 이해돼요. 그래서 그때는 와서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제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일본이요. 아니 지금 뭐 영어 잘하셨을 거고 뭐 중국어도 조금 하시는데 왜 제3국 느낌인 일본을 택하셨어요? 아니, 거기다가 조총련이 있는데. 그렇죠. 맞아. 초청료는 생각 못했어요 그 당시에. 몰랐어. 그건 모르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잘 산다고 배웠고 한국 물건은 많이 못 들어왔지만 일본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면서 일본은 어떻게 경제를 돌려서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잘 살까. 예, 그런 좀 동경심도 많았고요. 남한에 왔으니까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자. 예, 거기 가면 조용히 누구도 안 건드리겠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으로 간다는 건 사실 언어적인 장벽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국에 8개월 만에 일본에 가셨다면 일본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안 돼 있었을 거고 뭘로 먹고 살아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일본 생활? 계속 콜이 오는 게 더 무서웠어요. 오히려 예, 더 여기서 일하자 저기서 일하자 다 좋은 기간이고 분명히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예 그때는 그 닭장처럼 생긴 골프 연습장 프론터를 봤어요. 예, 거기 숨어 있다시피 하고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예, 그러다가 여하튼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없고 가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그 일본에 보면은 그 천주교 쪽에서 무료로 외국어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 쪽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학교도 끊었던 상태라서 학생 비자로 예, 거기서 있다가 그 일본어를 그래서 부지런히 배운 거죠. 근데 뭐 정말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못 배우면 밥도 못 먹는다. 예, 아무것도 못 산다. 화장실도 못 찾아간다. 뭐 아프면 병원도 못 간다. 이런 강박감에 남들보다 죽어라 하고 몇 배로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학교 1년 차 졸업할 때 뭐 4, 5년 있은 사람들 일본어 실력만큼 저는 너무 절박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좋은 분을 만나서 그저 일본의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예, 하면서 영업을 또 잘해서 그 일본에 있는 5년 동안 돈도 많이 벌어 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 와중에 한 1억 5천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잘하다. 일본 생활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스고이네. 일본어를 배워가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왔다니. 근데 약간 사주에 전반적으로 금이 엄청나게 많으시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일본에서 거주할 때 5년 동안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외로웠습니다. 예, 그 주변에 한국 사람 많지는 않고 어찌 보면은
저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누구 터치도 안 받고 눈칫밥도 안 주고 일본은 이제 나 아니면 다른 일에 관심을 안 두잖아요. 그래서 살기는 편했지만 항상 마음이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있다가 외로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오겠다라는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가자라는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요. 그래서 친척들이 이제 해외 쪽에 좀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해서 저를 찾아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저희 오빠는 동생이 죽었다라고 하고 결혼을 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쪽도 이제 중앙당 집 쪽인데 알고 보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오라고 했대요. 오빠를. 오라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집에 이제 뭐 사돈에 팔촌에 가진 남자들만 거기 다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네가 거짓말해서 우리 동생 이제 인생을 다 망쳤다 이러면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내 얼굴이 딱 2배 되게 때렸대요. 그 오빠가 거기서 맞다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거길 뛰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저희 그 집 주변에 그러니까 건설하던 이제 집이 있었답니다. 현장 그쪽에서. 누가 소처럼 그렇게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우리 이모는 딱 보니까 저희 오빠 목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세상에 그렇게 서럽게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오빠가 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잘 살았는데 내 동생이 이상한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 짐을 다 안게 되고 엉엉 울어서 오해죠 사실.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 가서 지인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몇 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동안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옆에 일본 사람이 안쓰러워서 티슈도 주고 뭐 하는데 계속 너무 나 이렇게 숨어 살다시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는데도 왜 오빠는 이 지경이 돼야 됐지? 결국은 오빠는 그분하고도 이혼을 하고 전선 만드는 평양시 안에 전선 만드는 공장에 가서 6년 동안 혁명화를 했어요. 계속 용광로 앞에서 일했대요. 그 아까운 인재를 데려다가 아무것도 간부 사업도 안 하고 6년 동안 용광로 앞에서 일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일하다가 일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니까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뒤어서 팔 한쪽이 딱딱하답니다. 여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더 이상 못 있겠네요. 그냥 이제 뭐 제가 뭐 해도 그 사이는 오빠를 가만두지 않고 뭐 그럴 바에는 이제 나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거죠. 근데 우리 또 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좀 구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채용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한번 응시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를 한번 나타내보자 해서 시험을 쳤어요. 근데 결과는 합격이에요. 정치부 기자 생활을 시작하는데 당시 조선일보에서 활동하셨을 당시에 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박진희 기자, 내부 단속 안 되는 북한 원조 교제 마약 유행. 지금 고위급 간부들이 원조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2013년도 8월 9일 박진희 기자가 당당하게 기사를 작성을 합니다. 기자가 돼서 그럼 알리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언론에 입사하게 된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북한에서 좀 유복하게 자라서 고난의 행군 때 그 아픔도 잘 모르고요. 서민 생활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정치적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와보니까 다시는 돌아 못 가는 세상이에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분명히 문제점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바꾸는데 제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보다는 방송기자에서 조금 더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거를 하고 싶어서 KBS 방송기자의 이제 북한 전문기자를 뽑는다는 공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300대 1을 뚫고 운 좋게 KBS 방송기자가 된 겁니다. 실력이 좋으신 박 기자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08년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오늘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북한에 관련된
뭐 석박사 하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지금도 그분들 대단하다고 봐요. 이 공부 양도 어마어마하시고. 근데 단 이건 있어. 우리가 막 화성 공부하고 화성에 대한 자료 준비하고 막 이랬는데 화성에서 누가 왔어. 살아봤어. 그러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북한의 실정이나 앞으로 뭐 미래 전망 이런 거는 북한하고 공부하시는 우리나라 분들 훨씬 잘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근데 대신에 문제는 와서 말하는데 북한 살다 왔다는데 평양에. 그러니까 북한의 무슨 통신 시스템이 어떻고 핸드폰 거래가 어떻고 또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설명했는데 어제 무산시장에서 팔다 온 사람이 왔어. 가격이 얼마고 지금 어떻게 되고 뭐 유심칩은 어떻게 하고 하면은 그건 뭐 주체 사상탑 공부를 막 했어. 했는데 누가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어릴 때 여기 앞에 준공식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 경험을 통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 거기 이제 어찌됐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거기 있잖아요. 그럼. 사실 기자 입장에서 취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많은 거죠. 본다라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기자로서의 최고였던. 근데 한번 진희 씨 본인에게 여쭤볼게요. KBS가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근데 왜 진희 씨를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운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원했던 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걸 취재하신 선배들, 대선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탈북민들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08년에 25살에 탈북해서 제가 KBS 지원할 당시가 31살 정도 됐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람도 없었고 KBS에서 처음으로 북한 전문 기자를 뽑으면서 상징성이라든가 이슈성을 좀 더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장성택 리포트를 한 날짜가 12월 3일인데 장성택이 실제로 처형된 게 12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진희 씨 리포트를 보면 북한에 전화를 직접 해서 취재를 해서 장성택이 다시 기사회생하지 못하고 처형된다는 거를 한 일주일 앞서서 예고를 한 거잖아요.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오늘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네. 장성택과 연줄이 있는 회사인데요. 네. 이미 이 회사가 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에 이 장성택 본인까지 처형이 됐으니 결과론적으로 이거 특종 아닌가요? 아, 그럼 그 당시에 저희가 장성택이 설마 죽겠냐? 이런 시각이 사실 좀 지배적이었고. 그렇죠. 쓰는 기사마다 대박 특종을 쓰면 특종, 쓰면 특종, 쓰면 특종. 아까 뭐 단독이 되게 많더라고요. 단독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박진희 기자님께서 쓰신 특종 기사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단독, 탈영 훈련 거부, 북한군 내부 문서 공개. 그다음에 북한 동명이인 개명 조치, 그러니까 김정은은 다 개명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북한 김정은 생모 고영이 우상화 직접 지시. 공고각을 터뜨립니다. 그 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단독 입수한 북한 문건이라는 것들 취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특종을 터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혹시 뭐였나요? 제가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탈북민으로서 최초 방송 기자가 됐다고 하니까 탈북민 중에서 정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가도 없이 저한테 그러니까 자료들을 많이 내주셨어요. 진짜 인복이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크로스 체킹을 한 다음에 써도 되겠다 해서 뭐 1000매 분량의 자료라서 굉장히 뭐 어마어마합니다. 덕분에 거기서 이제 많은 기사들을 추려서 단독 보도를 할 수 있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진희 씨가 외국 정보의 이 유입 경로를 사실 왜곡시킨 거예요. 원래는 북한 내부 문건이나 이런 걸 갖고 오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북한 간부들한테 돈을 주고 문건을 사서 갖고 와가지고 국정원한테 먼저 주고 국정원이 이제 필요할 경우마다 뭐 리크를 하거나 공식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KBS 기자한테 먼저 갖다 준 거예요. 아니, 탈북민이 기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특종을 내. 그리고 더 도와주려고 하죠. 애를 갖고 있으면 모르겠다. 한 번은 그 27명이 이제 단체로 탈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돌 아이부터 60대 노인까지 있는데 그때 중국 공안에 붙잡혔는데 중국에서는 북한에다 북송하려고 그 어떤 것도 이제 언론 모든 소식을 차단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교부에다 얘기를 했어요. 전화해서. 그분들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뉴스화 해달라고.
그러면은 북송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실은 이제 뉴스화를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조용히 오고 싶어 하는데 상황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 가족분 중 한 명이 뭐 몇 명이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녹음을 따도 된다. 해서 그 녹음도 다 따고 예, 그다음에 외교부 쪽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외교부에서 뭔가 할 기미가 안 보여요. 알아보고 있다 어쨌다. 그래서 뉴스를 먼저 터뜨렸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게 확실하니까.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들이 이달 초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제 만 1살을 간 넘긴 어린 여아도 있습니다. 청도에서 9명, 범영에서 18명, 아이들까지 인구 17명 다 잡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붙잡힌 탈북자 27명도 북송될 것을 우려해 먼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가족과 친척들이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입니다. 그 이후에 외교부 쪽에서 움직여서 북송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기자의 생명은 결국 현장 취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취재해서 이거 세상에 알리는 게 기자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인데 현장과 맞닿아 있는 현장에 있는 분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희 씨의 야망은 KBS 기자 정도에서 이제 그치질 않습니다. 기자실을 이제 출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배들의 눈을 피해서 출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배들의 눈을 피해서 어느 훈남 기자와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진짜 평생을 해로할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선배 기자, 저도 그때 20년 차 기자니까 선배 기자들의 눈을 기자실에서 아무리 피한다 그래도 우리 뭐 김진 기자가 꽉 기자하고 아무리 썸을 몰래 타도 선배들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동선이 후배들 동선은 뭐 훤히 지금 어디 사우나 가 있구나, 어디 기사 쓰고 있구나, 놀고 있구나 다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 그분을 만나서 진짜 그분. 네, 지금의 저의 남편이고요. 남편은 말수도 적고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먼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그 순간에 어느 날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조금씩 말도 걸고. 예, 그때 남편은 되게 좀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그거를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공감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예, 그래서 남편이랑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도 KBS 홀에서 했습니다. 와, 탈북민 제천에 KBS 홀에서. 대박이다 진짜. 야, 아니 원하는 건 그냥 다 갖는 분이에요. 어찌됐든 그렇긴 해도 특종을 연달아내면서 이제 KBS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진희 씨는 거기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이제 도전을 하시게 됐다고요? 뭘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어디로 이번에는 가서 뭘 할까요? 도전의 아이콘이에요. 기자 생활이 사실 저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신랑이 저한테 표현하기를 야, 너는 질문을 맡겨놓고 하는 사람처럼 해. 예, 질문을 할 때 사람이 대답을 피할 수 없게끔 한다. 예, 기자를 잘 하는데 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냐. 예, 그렇게 이제 물어봤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좋은 아이디어? 이 귀중한 시간을 나를 위해서 써보자. 샐러리맨보다는 나만의 뭔가를 해보자. 예, 그렇게 꿈의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뽑아 쓰는 마스크팩을 개발하는 걸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화장품 회사를 차렸다고요? 네네네. 어머. 진짜예요 지금? 예,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그 아침에 6시쯤에 일어나서 막 샤워하고 젖은 머리 틀어올리고 기자실 가면서 화장품을 조금씩 덜어서 이제 화장하고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기초 화장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없나? 예, 싶어서 기초 화장을 해결하는 뽑아 쓰는 마스크팩을 이제 그쪽에 눈독이 들었고요. 스킨로션 에센스 크림을 마스크팩 한 장으로 해결하는 뽑아 쓰는 마스크팩을 개발해서 뭐 워킹맘 직장인들한테 아침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자. 마스크팩 한 장 붙이고 5분 동안에 뭐 양치질 해도 되고 설거지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막 스킨로션 이런 거 바르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쓰고 또 그 쓰는 비용보다 확실히 절감된 그런 기초 케어 마스크팩을 제공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진짜 지금 같아서는 두 번 다시는 시작을 안 하고 너무 그 가는 길이 어려웠습니다. 왜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편이 반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저희 남편 굉장히 보수적이고 기자들 돈 되게 돈 버는 거 잘 몰라. 네 머리로 회사 나가서 일했으면 그때는 개발 기간이고 계속 마이너스였어. 몇 년을 집에 돈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네 머리를 회사 나가서 일했으면 지금 몇 억을 벌어왔을 텐데 도대체 뭐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냐. 그거 그만두고 이제라도 회사 생활 해라. 그런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어쨌든 세상에 없는 마스크팩, 기존의 마스크팩의 모든 단점을 보완하고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뽑아 쓰는 마스크팩의 단점을 다 보완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한 그런 뽑아 쓰는 마스크팩을 만드는데 아니 말을 이렇게 너무 생활 이야기 너무 말씀하세요. 아까 잠깐 북한 얘기할 때는 약간 어눌했는데 그렇죠. 화장품 얘기하니까 지금 방어 터졌어. 천상 사업가시네요, 진짜. 아니 그러면 대박이다. 지금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현재는 연매출이 한 15억 정도 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뽑아 쓰는 마스크팩으로 회사를 잃고 세우고 유지했지만 요즘에는 문제성 피부 있잖아요. 비듬, 뭐 지르성 두피, 뭐 가려움 이런 쪽에 특화된 원료를 제가 개발을 해서 그 원료를 이제 넣은 화장품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좀 이름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많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는 아침 7시부터 밤에 11시까지 포장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 5씩 시켜서 일주일 동안 포장했어요. 밀려드는 택배. 와, 너무 멋지다. 나 이거 해야 되겠다. 머리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미 탄력 크림인데요. 안정도가 좀 떨어져서 안중화제들을 넣어서 또 보완을 할 거예요. 아니, 제조도 직접 하시는 R&D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와.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